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 진심을 전합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인 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족의 기둥이라 믿고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날의 거실 풍경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간병과 고단함 끝에 저는 그저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 축 늘어진 어깨.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30년 전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셨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여드리고 시간을 맞춰 약을 챙겨드리는 일은 이제 저희 부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마무리하고 나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아내의 축 늘어진 몸을 부축하며 저는 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급하게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미약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내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어왔죠. 내가 버텨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키겠다고 고집스럽게 버텨온 그 지난 세월이 결국 제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기둥은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이미 저희 집의 공기는 얇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나가려 하셨습니다. 학교 가야지. 우리 애들 기다려. 어머니의 시계는 여전히 30년 전 당신이 젊은 엄마였던 그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 그 책임감이 어머니의 낡은 육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죠. 오늘은 학교 안 가셔도 돼요. 저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설득하며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그 말은 어머니의 기억 속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얌전해지셨다가도 이내 다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시곤 했죠. 그렇게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눈밑은 파랗게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체념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 속에서 무너져가는 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는 차마 그 무게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더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기둥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 그것이 제가 상황을 책임지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아내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를 제 두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가장의 의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정작 그 기둥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밖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이미 침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아내의 눈빛이 희미해질수록 제가 쌓아 올린 가장이라는 자부심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그 기둥의 그림자가 결국 저 자신과 제
가족을 덮쳐 숨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거운 침묵과 고집스러운 희생이 이 집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이후 저는 간신히 출근을 이어갔지만 제 정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아내를 무너지게 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모든 균형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일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보고서의 마감 기한을 빠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자료를 손에 들고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다음, 투약 시간이나 집에 홀로 남겨진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사가 무언가를 물어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횡설수설하기 일쑤였죠. 상사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더 이상 성실한 직원의 얼굴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는 듯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능률의 하락은 곧바로 인사고과에 반영되었고 저는 회사의 기둥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확실했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집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나 방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은 고통을 잊게 해주기는커녕 제 자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스스로를 향해 혹독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기둥이 되기는커녕 우리 집을 부수는 망치나 다름없다. 아버지로서도 저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존재였습니다. 아들로서는 어머니의 병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그저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다 일을 그르쳤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가장의 무게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결국 쓰러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역할에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듯 눈 밑은 파랗게 꺼져 있었고 표정 없는 얼굴은 축 늘어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현실의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저를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문득 집 창문 밖을 오래도록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꽤 높은 층이었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아찔할 정도로 멀었습니다.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릴 듯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제 척추를 타고 섬뜩하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 지독한 무게, 이 숨막히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아래에 있다는 비이성적이지만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창틀을 잡았습니다. 그 충동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곧 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 아이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는 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작고 순수한 소리가 저를 잡아당기던 어둠의 손을 쳐내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밧줄처럼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틀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창문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잠시나마 비켜난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 저를 붙잡아준 아이들에게 대답하듯 속상이었습니다. 아직 끝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날의 작은 웃음소리는 저를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삶의 벼랑 끝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려준 작은 웃음소리가 저를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가장이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저 다시 일상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과 아내의 회복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물리적인 피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빚을 갚아나가듯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던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의 퇴원 수속 문제로 병원을 들렀다가 저는 문득 병원 내부에 붙어있는 작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인쇄된 문구였지만 제 눈에 박혔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안내. 옆에는 보건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이라는 단어는 저와는 상관없는 어딘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찾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겪는 이 고통과 짐을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병원 밖을 나와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마치 홀린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병원처럼 웅장하거나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간판 아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상담 창구의 간호사님은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어머님 병간호와 직장 생활, 그리고 가족을 챙기는 일까지 혼자 짊어지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게 차근차근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간 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모임이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숨통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가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마음속의 오랜 편견과 고집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제가 이런 걸 신청해도 되나요? 솔직히 간병은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남들이 저를 불효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가둬온 가장의 의무라는 틀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실패이자 불효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들으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혼자 버틸 수는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손 내미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했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기둥은 사실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던 감옥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 지지 모임의 안내 책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책자에는 이미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짊어진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어색하고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홀로 버티면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한 후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선 문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낯선 곳으로의 발걸음이 무너진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임을요. 저의 고집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문을 연 후 저희 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아주 미세하고도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돌봄 서비스가 저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주 3회
일정한 시간에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낯선 이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선 분의 손길을 거부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님은 전문가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는 법, 불안해하실 때 안심시키는 법을 알고 계셨죠. 그분은 어머니를 씻기는 일을 돕고 가벼운 식사를 도와드리며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이전에는 저희 부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돌봄의 가장 힘든 부분을 덜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책임감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히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아내는 요양보호사님이 계신 시간에는 비로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 위에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듯한 평화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아내의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놓아진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고 그 작은 휴식이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았고 저에게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도 변했습니다. 치매 간병으로 인해 저희 집은 늘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목소리를 낮추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도 꺼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즐거움까지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웃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저희 집에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바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아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빠 집에 있는 게 좀 편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기둥이 되어 집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세운 그 벽 때문에 아이들마저 자기 집을 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은 저에게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일가매고 있었구나. 제가 혼자 힘겹게 짊어지려 했던 그 가장의 무게는 사실 나눔으로서만 가벼워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둥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저희 가족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숨통이 무너져가던 저희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저희 가족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복했고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을 짓누르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진행형이었고 저희 부부의 체력과 정신력은 돌봄 서비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계시지 않는 밤이나 주말에는 여전히 저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야간 배회나 수면 장애가 심해질 때면 저희 부부는 번갈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건소 상담을 통해 그리고 저희 가족의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저는 한 단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그 두 글자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비난하던 불효자라는 낙인을 제 이마에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내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어머니도 더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정말 보내야 할까? 아내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오랜 고통을 겪은 아내조차도 이 결정 앞에서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한 번 무너졌었고 저희는 다시 무너질 여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머님을 시설에 모신다는 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집의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건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불행해진다. 어머니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삶을 잃게 될 것이다. 죄책감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 요양원의 정보를 찾아보고 치매 전문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거울 속에 지쳐있는 제 자신에게 속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장으로서 져야 할 또 다른 종류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결단은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만큼 제 마음은 아팠지만 저는 비로소 저희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요양원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중요했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햇살이 잘 들고 정원이 아름다운 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벚꽃이 절정에 달해 흩날리던 유난히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함께 어머니를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네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저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듯 차분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모시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어머니는 불안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은 세월의 무게와 병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먼 곳만 바라보시더니 아주 잠시 의식이 돌아온 듯 힘없이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느릿하게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선호야. 희미하고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세 글자가 제 지난 모든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단단한 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죄책감, 슬픔, 그리고 홀로 버텨야 했던 고독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제 눈물은 뺨을 타고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있어요. 여기 걱정 마세요. 저 그리고 아내, 아이들. 저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여기 어머니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단단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이 어머니 휠체어 옆에 다가섰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비로소 저희 가족은 원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기둥이 금이 가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대어 있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단단한 하나의 기둥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저희 모두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원을 이루듯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더 단단하게 묶이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저희는 모두 서로의 체온과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저희의 집은 그날 벚꽃 흩날리는 정원에서 비로소 다시 원을 이루며 서로를 지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발은 슬펐지만 동시에 저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해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 저희 집에는 물리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깊이 변화시킨 것은 보건소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치매 가족 지지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저는 여전히 수줍고 어색한 초보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었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 슬픔과 실패를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매주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간병을 해온 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충격적이면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서 구석에 앉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내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이야기, 요양원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를 불효자라고 비난했던 솔직한 감정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한신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처럼 중년의 가장처럼 보였는데 얼굴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세요.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폭력성까지 보이십니다.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저만 찾으시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울먹이며 결국 가장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아내와 했는데 차마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스스로가 정말 불효자 같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짓눌렀던 똑같은 질문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참석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가장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을 보내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었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짊어지려다 무너지는 게 진짜 불효였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아내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셨고요. 도움을 받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어머니를 가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곳에 모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 말에 방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신참은 눈물을 닦으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요. 제가 겪은 절망과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경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늘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둥이 될 수 없었지만 저처럼 금이 가고 흔들리는 다른 기둥들과 서로 기대어 설 때 비로소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독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균형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은 처음에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해방이었습니다.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거나 다음 약을 챙겨야 할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저희 집안에는 제가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노랫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평화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 당신도 좀 쉬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서로를 간지럽히고 작은 인형을 가지고 투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어머니 눈치를 보며 숨죽여 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마음껏 웃고 소리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바로 집의 소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후 늦게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저희를 완벽하게 알아보시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다가가자 왠지 모르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희 네 가족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작은 순간만큼은 하나의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 완전한 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나 죄책감 또는 다음 간병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속으로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완벽한 기둥이 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독하게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짐을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더 강해지는 존재.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갠 도시의 풍경이 평온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오래 잊고 있던 평온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야말로 무너짐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